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설 검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기본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 번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기본 개념을 한 번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잘 모르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가설 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설 검정에서 필요한 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설 검정에서 얘는 또 왜 안 되지? 가설 검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찾아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검정의 유의 수준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늘은 그 중요하다는 p-밸류와 기강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원래 제가 리뷰를 하는 습관도 있지만 우리 과목은 이제 이번 학기는 굉장히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또 어떤 학생이 리뷰를 해줘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줘서 또 그 다음부터 또 리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저의 그 팔랑귀와는 상관이 없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 가설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가설에서 무조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데 기본은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여태까지 맞다고 믿어졌던 것,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가설 검정을 통해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썼는데 내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얘를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버리는 이제 그런 그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귀무가설은 우리 과목에서는 이꼴 가설이에요. 대립 가설은 not equal 가설로서 크거나 작거나 아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을 하는데 가설 검정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하는데 5%를 쓰기도 하고 10%를 쓰기도 하고 1%를 쓰기도 해요. 이 뜻은 0.05를 쓰기도 하고 0.1을 쓰기도 하고 0.001을 쓰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알파를 굳이 이렇게 잡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가설 검정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가설 검정은 예를 들어 H0를 뮤는 예를 들어 5이다. H1이 뮤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통계학자들은 뭐가 궁금하지 않아. 왜 궁금하지 않으냐면 궁금한 순간 다 자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언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난 특별히 궁금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진짜 이거는 농담인데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제 우리한테 입금을 해주는 이거 진짜 다 농담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누가 그렇게 입금을 해주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들이 입금을 해주겠죠. 자, 제약사들은 저한테 이제 제가 회의를 가면 보통 몇 시간씩 회의를 하는데 앞부분 얘기는 잘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약사들이 저희한테 가지고 온 최종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제약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약을 개발을 하고 그 약이 좋고 그 약이 어디에 쓰고 막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 약은 옛날의 약들은 한 5-6시간 그렇게
이렇게 약효가 한 4-5시간 약효가 지속됐는데 우리 약은 5시간 이상 약효가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 약이 더 좋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귀무 가설이 이꼴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본다는 데이터가 원래부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으면은 많이 안 뽑아도 추정량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룰 것이고, 만약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추정량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국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귀무 가설을 mu 이꼴 5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표준 확률 정규 분포를 딱 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서 제일 볼록한 부분은 5예요.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우리의 H0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방향은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우리 의뢰인이 방향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은 5보다 큰 것 같아요. 이 뜻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뮤가 5보다 큰 방향에서 뾰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대립가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 또는 제약사가 우리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근데요, 제가 약을 개발을 해봤더니 우리는 부작용이 정말 작아. 부작용이 3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이 뜻은 여태까지 썼던 약들은 부작용이 3보다 컸다. 뭐 이런 뜻일 텐데 우리는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기 때문에 뭐 비혈증성 마진이나 뭐 마진 같은 걸 두지 않기 때문에 이 꼴로 둘 거예요. 3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약사가 우리한테 가지고 온, 그러니까 우리 의뢰사가 우리한테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이기를 바랬던 방향은 어떻게 됐냐면 H0는 뮤는 3이에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해요. 얘가 H0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H1이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쨌든 T 디스트리뷰션, 어쨌든 시메트릭한 종 어퍼노 모양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겼는데 뾰족한 부분이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제약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혹은 합성 신약을 만들었는데 블라블라 걔는 뭐 부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우리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H1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쪽에 이렇게 H1을 만들겠죠. 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뾰족한 부분이 3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대립가설의 형태는 이렇거나 이렇다 그랬으니까 위에 두 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자, 보통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약효가 더 좋다던가 부작용이 더 덜하다던가 혹은 약효의 지속시간이 더 크다던가 혹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도가 더 크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주장하는 방향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우리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뢰인은 여태까지는요 한 3 정도 약효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우리 약은 어쨌든 3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를 판을 짜야 되냐면 H0는 어쨌든 뮤는 3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왔을 때 뮤가 3이라고 가지고 오지 않지. 왜냐면 3 적당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뮤는 3으로 그냥 딱 정해놓고 이꼴 가설로 정해놓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널 가설은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H1 가설은 뮤가 3이 아니라는 힌트밖에 없어. 그런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이 뜻은 얘의 상황은 3은 아니니까 여기서 뾰족하진 않아.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뾰족하던가, 즉 이 3보다 작은 방향으로 뾰족하던가, 혹은
3보다 큰 방향으로 뾰족하던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not equal 가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방향을 다 생각을 해줍니다.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런 가설들은 단측 가설이라고 부르고 이런 가설은 양측 가설 검정이라고 배워요. 자, 이제 첫 번째를 다시 보죠. 첫 번째를 다시 보는데 지금 뭐를 했냐면은 가설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검정의 유의 수준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검정의 유의 수준은 저는 알파를 5%로 잡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검정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뭐예요? 귀무 가설이 맞는데 이거 리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반드시 다시 돌려봐야 돼요. 자, 이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라는 거는 significance 레벨이라고도 불리는데 혹은 1종 오류라고도 불리고 보통은 알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태까지 1-알파 퍼센트 백분율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그 알파가 이 알파가 맞아요. 그때 항상 설명을 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를 알파라고 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 무슨 이유를 지난 시간부터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알파가 무엇이냐면 정체를 밝혀보면 귀무 가설이 참인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떤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귀무가 참이야. 그런데 우리는 귀무를 버려. 이 확률을 우리가 알파, 제1종 오류 혹은 검정의 유의 수준, 항상 알파라고 불리는 그런 확률을 값이죠. 그러면 귀무가 참인 거는 누가 귀무가 참인 거예요? 귀무가 참인 거는 얘가 참인 거예요. 근데 귀무를 버려. 근데 제가 이 가설 검정을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거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가설 검정 부분은 그때부터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고 너무 계속 의문이 들고 계속 순환 논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방향은 out of 안중이야. 이 대립을 이 방향에 세웠을 때는 우리는 이 방향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방향만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알파는 뭐냐면 귀무가 참이야. 즉 귀무가 참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이 지금 빨간 요 그래프 이 안이 지금 귀무가 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귀무를 기각해. 즉 귀무가 참인 어떤 조건 하에서 귀무를 기각하는데 왜 기각하겠어요?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라서 기각하는 거죠. 귀무 안에 있기는 한데 귀무 중에서는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지던가 여기서 벌어지던가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은 끄트머리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람 키로 생각을 하면 성인 남자의 키가 50cm 이하라던가 혹은 성인 남자의 키가 뭐 3m 이상이라던가 뭐 3m짜리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2m 80 이상은 없다던가 2m 80 이상은 굉장히 드물다던가 이렇게 양쪽 극단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방향은 아예 이 방향은 생각을 안 해. 이거 아웃 오브 안중이거든. 그래서 이 방향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방향은 어디만 생각하겠어요? 이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를 5%로 우리가 결정을 해. 그럼 어디서만 결정이 되냐면 이쪽 끝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확률 분포는 그 아랫넓이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확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5%짜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선을 잘라서 이만큼을 5%로 삼겠다 이런 거잖아요. 즉 알파는 5%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하냐면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예를 들어 Z 디스트리뷰션이야. Z 디스트리뷰션이면은 Z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놀고 있는 Z 값은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 준 것이고 예를 들어 T 디스트리뷰션이야. 그러면 T라는 값은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나누어 준 값이 T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 뭘 계산을 하면 다 통계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Z 분포 위에서 보려면 Z라는 통계량을 봐야 될 것이고 T 분포 위에서 볼 거면은 T라는 통계량을 봐야 될 것인데 우리 통계량은 그냥 통계량이 아니라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인 거잖아요. 귀무 가설을 뭐라고 잡았는데 뮤는 5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
여기 5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이라는 건 사실 이 위에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검정통계량은 어디서 잡느냐면은 다음과 같이 잡아요. 자, 이제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너무 중요한데 무슨 색깔로 할까? 빨간 색깔로 할까?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여기서도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 얘도 숫자니까 이것은 어떤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상수로 딱 계산했어. 딱 계산을 했더니 값이 이 정도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빨간 선은 귀무가설하에서 우리가 5% 정도면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 예에 따른 선이 여기에 결정이 되면 요 아랫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정도여서 5%보다 더 작아요. 그죠? 이러면은 여기에서 귀무가설하에서 계산했는데 이 선이 결정이 되면 귀무가설에서는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선이 어느 쪽으로 지지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지지되고 있냐면 대립가설 방향으로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버림으로 해서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이런 형태가 가설검정입니다. 그러면 Z를 계산을 했는데 Z값이 이 선에 걸리지 않고 예를 들어 이 선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선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5%면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약간 이 뭐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 선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결정을 이렇게 해보면 5%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즉 귀무가설하에서 되게 많이 생기는 일이라고 내가 표본을 뽑아서 검정통계량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귀무가 채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방향에서 우리가 고려했던 대립은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Z나 T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알파를 결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알파는 좀 전에는 우리는 이 방향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니까 우리 관심이 없어. 우리 이 방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서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무는 이렇게 잡혔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방향을 보는 거냐면 대립이 이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은 다시 뭐예요? 아웃 오브 안중이야. 관심이 한 개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만 보냐면 이 방향만 오로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을 봐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기 전에 이제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알파를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이쪽 방향에서 결정하겠어요? 아니요. 이쪽 방향 우리가 관심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쪽 방향에서 알파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알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를 5%로 예를 들어 결정을 했어요. 5%로. 그런데 나는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했더니 검정통계량 계산하면 뭐가 생기냐면 선이 생기거든. 선이 여기로 결정이 됐어. 그런데 내 선 아래 면적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빨간색이 더 크고 지금 5%가 더 크고 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5% 정도면은 되게 안 벌어진 귀무가설하에서 되게 안 벌어지는 일로 치기로 했는데 그 5%보다 작은 퍼센트가 나왔어. 그러면은 귀무가설하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지지되는 방향을 보면 대립박 가설 방향으로 지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귀무를 버림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대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검정통계량을 표본으로 통해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5%면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H0를 버리기로 했거든. 근데 이 보라색 아랫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5%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엄청 잘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면은 귀무가설하에서 엄청 잘 벌어지는 일이 표본을 통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대립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스폰서가, 즉 우리 의뢰사가 본인의 방향을 모르는 문제적 경우인 not equal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알파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리뷰기도 한데 오늘 배울 내용에 상견례기도 하다.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리뷰라서 뭐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들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낮에 되게 지금 밤에 수업하거든요. 낮에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평소에는 정말 몰랐어요. 제 자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가여서 저기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들고 뒤에 생활 소음이 많이 들고 우리 옆방이 좀 시끄럽고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 정말. 근데 수업을 하려니까 너무 소리가 자꾸 백그라운드 이제 사운드로 자꾸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할 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생각하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죠. 알파라는 거는 귀무가 참인데 귀무가 참이야. 근데 귀무를 버려. 그걸 좀 멋진 표현으로는 기각한다 그러잖아요. 이 확률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데 베타는 뭐냐면 대립이 참이야. 대립이 참인데 우리는 대립에 대해서는 대립을 채택한다는 말을 감히 쓰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귀무에 대해서는 귀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한다는 말을 또 감히 잘 못해요. 그래서 귀무가 사실인데 귀무를 버려. 귀무를 버리니까 대립이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 지금 정말 말을 잘못했어. 자, 급하게 얘기하다 말을 잘못했어. 자, 그 베타는 대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대립이 사실이야. 대립이 사실인데 오류잖아. 그러니까 대립을 버리는 거야. 대립을 버린다는 표현을 쓰기가 힘들어. 그럼 대립을 버리면은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귀무가 채택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귀무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귀무를 버릴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무가 채택이 돼. 이거를 귀무가 채택된다는 말을 쓰기도 좀 약간 애매해서 귀무를 기각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를 기각 못해. 이거는 마치 그 홍길동이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거랑 똑같은 건데 마치 어떤 거냐면 그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통계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정말 너네는 말을 항상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귀무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만 검정을 해봤다니까. 귀무를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정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립에 대해서는 더 검정을 해본 적은 없어. 다만 귀무를 버리면 대립이 어쩔 수 없이 대립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귀무를 못 버리면 귀무가 채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생각을 했을 때 여태까지 믿어졌던 게 참인데 여태까지 믿어졌던 거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달아서 내 주장인 대립이 채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사실인 것이 채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썼는데 새로운 이론이 채택이 됨에 따라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알파는 사실은 공익에 관계되는 그런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편 내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데 내가 주장하는 바를 못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베타는 뭐예요? 나한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익에 위배되는 게 낫겠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게 낫겠어? 물론 우리는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성인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좀 이따가 또 할 얘기가 있다. 자, 우리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알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이거를 왜 설명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놓고 왜냐면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알파를 우리가 5%를 쓰기로 했으면 지금 이 검정에서는 양쪽에서 알파를 잡아야 될 것인데 그지? 양쪽에서 5% 잡으면 알파가 얼마나 잡혀요? 10%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알파를 5%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가설 검정을 하냐면 귀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심은. 그러면서 대립을 채택하고 싶은 것이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어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5%였을 때 한쪽 검정이었을 때 5%였을 때 가 지금 양측 검정이었을 때는 2.5%로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내가 잘 들어요. 내가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검정 통계량 한 번만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쪽에 한 번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혹은
이거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우리가 5%면은 요 정도인데 양측을 봐야 되기 때문에 2.5%가 졸지에 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5%일 때는 뭐 이만큼 이런데, 자, 그러면은 혹은 검정 통계량 한 번만 계산하는데 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 번 계산이 되던가 혹은 이쪽에서 이렇게 한 번 계산이 되겠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5%보다는 이렇게 바깥으로 밀렸지만 2.5%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2.5% 시절에서는 귀무가설하에서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5% 시절에는 어때요? 귀무가설하에서 진짜 안 벌어질 일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 5% 못 쓴다니까. 양쪽이니까 우리 스폰서는, 우리 의뢰인은 자기가 방향을 결정짓지 못한 죄를 받아야 돼. 그럼 이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방향 어차피 한 번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은 어차피 한 번만 계산하는 거니까 이 선은 여기서 결정되든가 혹은 여기서 결정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 그런데 알파는 5%를 딱 결정이 돼야 되니까 양쪽에서 볼 거면 5% 두 개를 보면 10%가 되니까 너무 많아져. 따라서 2.5%로 맞추기 위해서 2.5%씩 보는 거거든요. 즉 귀무를 그만큼 기각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측 검정은. 됐죠? 자, 이제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설 검정의 요소들 중에서 가설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가설 검정의 요소들 중에서 귀무가설의 놀랍게도 여기까지가 리뷰였다. 귀무가설을 배웠고요. 그 다음 말을 잘못했어요. 가설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검정의 유효 수준 알파가 뭔지 배웠고요. 그걸 배우면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같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 뭔지도 배웠고요. 자, 다 배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뭐까지 하다가 말았냐면 이제 우리는 p-value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p-value는 정말 100번 설명해도 100번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번만 들어도 그 한 번만 잘 들어두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 긴 리뷰를 했잖아요. 이 엄청 긴 리뷰 안에 p-value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p-value와 p값과 기각력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건지 대립가설을 채택할 건지 혹은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귀무를 버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귀무를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거 봤는데요. 맞아요. 우리 지금 귀무를 버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를 봤었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p-value가 뭔지, p값이 뭔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p값이라는 거는 p값이 여기 이제 이게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고 이게 PPT가 그게 되면서 저기 PDF가 되면서 이제 깨지는 거죠. 자, p-value라는 거는 뭐냐면 p값이 알파보다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쪽으로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값이에요. 즉 p값이 작게 나오는 경우 귀무가설이 참일 때 나오기 힘든 경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나오기 힘든 경우가 나왔을 때 귀무를 기각하냐면 1종 오류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요. 즉 p값과 알파를 비교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 다시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부푼 희망을 갖고 또 읽어봤어요. p-value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표본이 대립가설 방향으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어긋나게 될 확률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게요. 아까 그림 세 가지 다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방향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H0가 여기 있어요. H1이 이렇게 있어요. H0는 분포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설 설정했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저는 5% 쓴다 그랬으니까 알파를 5% 쓸 건데 알파는 귀무가 참일 때 귀무가설을 버릴 확률이니까
귀무가설을 왜 버리냐면 되게 나오기 힘든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되게 나오기 힘든 거는 이 방향에서 끝에서 나오던가 이 방향 끝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대립을 이 방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방향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니까. 그러면 되게 힘든 경우가 나오는 거는 어느 방향에서만 나오냐면 이 방향에서만 나오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 방향에서 되게 힘든 경우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파는 5%라고 할게요. 자, 알파 5%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5%면 이 넓이를 나타내는 1-알파% 백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5%짜리 1-알파% 보통은 여기에서 1점 더 줬을 건데, 이게 5%짜리 신뢰 수준, 신뢰 계수 기억하고 있는 사람 1점 더 줬을 건데 우리 2.5%를 1.9 얼마 이렇게 계속 썼었잖아요. 5%짜리 신뢰 계수는 1.645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이름은 Z5%는 1.645야. 한편 이 1.645의 이쪽 방향 넓이는 5%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5%보다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이 귀무가설하에서 계산한 검정통계량이 5%보다 작게 나오면 귀무를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했거든요.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예를 들어 검정통계량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떤 선일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선 아랫넓이는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5%면 되게 안 나오는 일이라서 우리가 버리기로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한 2%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5%를 결정하는 선이 결정이 되고 5%만 돼도 나는 되게 안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건데 지금 2%가 나왔으니까 진짜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다시 읽어보죠. P-value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 계산했으니까 귀무가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표본은 언제 우리가 봐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을 계산할 때 표본을 계산을 하지. 표본이 대립가설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검정통계량의 값보다 더 어긋나게 될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5%보다 더 작아. 그러면 어때요? P-value는 5%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5%보다 작으니까 귀무를 버리고 대립을 어쩔 수 없이 채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위에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P-value라는 건 P 값이 알파보다 작을수록, 지금 알파 5% 치기로 했고 알파보다 작게 나왔잖아요. 알파보다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쪽으로, 귀무가설을 알파 5%면은 너무 작게 나오는 경우라서 우리가 귀무를 버리기로 했는데 지금 2% 정도 나왔으면 진짜 조금 나오는 거니까 귀무를 버리는 쪽으로 내 검정통계량이 계산이 된 거예요. P-value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작아야 P-value가 얼마나 작아야 귀무가설을 버릴 것이냐 하면 그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알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5%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2.5% 쓰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10% 쓰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1% 쓰기도 하는데 우리 수업은 일단 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제들을 보면은요. 10% 쓰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 P-value예요. 그러면 우리 P-value 다시 한번 더 볼게요. P-value를 이제 보면은 P-value가 5%보다 커. 자, 볼까? 우리가 H0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까 요 방향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이 방향에서 설명할게요. H1이 여기 있어. 근데 P는 5%면은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거야. 알파 5%면. 그런데 P 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검정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 아랫넓이 얘가 5%보다 커. 5%보다 크면은
H0가 쪽으로 우리가 자주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H0를 기각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H0를 채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밑에를 볼까요? 자, P값이 알파보다 작아. P값이 알파보다 작다는 거는 P값이 이게 5%면은 버리기로 했는데 알파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P값이 작게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귀무가설에서는 5%만 돼도 이 방향으로 5%만 돼도 되게 안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5%보다 더 조그마한 확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H0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5%를 기준으로, 즉 알파를 기준으로 귀무를 버릴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귀무를 버렸어요. 그러면 뜻밖의 대립이 채택이 된 거지. 방향 때문에. 귀무를 버렸어. 그럼 방향 때문에 대립이 채택이 된 거지. 그럼 귀무를 못 버렸어. 못 버렸으면 어떻게? 귀무가 채택이 된 거지. 이게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게 끝이야. 끝. 됐죠? 자, 이런 애들이 P-밸류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 지금 우리는 버리는 걸, 예를 들어 이게 H0고 이게 H1이라고 하면 버리는 거를 여기서 5%를 잡기로 했잖아요. 근데 5%는 있잖아. 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얘가 5%면 1.645라는 선이 있어. 그러면 혹은 H0가 여기 있고 H1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5%를 결정짓는 선은 마이너스 1.645겠지. 왜냐면 완전 대칭이니까, 그지? 자, 그런데 1.645 라는 선은 5%예요. 근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 선의 아랫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누가 돼? 얘가 누가 되냐면은 P-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P 값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기각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5%보다 작은 확률로 나오면 버리겠어. 이게 P-밸류인 거잖아. 혹은 기각력은 1.645보다 이쪽으로 밀리면 나는 버리겠어. 혹은 1.645보다 이쪽으로 밀리면 H0를 선택하겠어. 이런 게 기각력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이 설명을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이 부분을 100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읽어나 봅시다. 기각력에 의한 판정. 그러면은 P-밸류하고 기각력은 결국은 귀무를 버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동일한 기준의 다른 말인데, 옛날에는 말을 잘못했어요. 옛날에는 기각력을 쓰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P-밸류를 쓰는 걸 좋아해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기각력이라는 게 뭔지 봅시다. 기각력이라는 것은 H0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H0가 여기 있고 H1이 이렇게 있으면 5%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버리기로 했어. 얘 유의 수준이지. 그러면은 5%에서는 1.645잖아요. 1.645보다 밀리면 나는 즉 H0가 사실이 아니라고 기각하는 검정 통계량 영역은 이쪽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지면 기각하게 되냐면은 뭐 알파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선을 결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뭘 보냐면 뭘 보냐면 얘를 우리가 5%면은 버리기로 했어. 근데 5%가 누구예요? 사실은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를 결정짓는 1.645라는 선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게? Z 알파라고 불렀잖아. 딱 됐죠. P-밸류는 5%보다 P-밸류는 5%보다 크면은 H0를 채택을 하고 5%보다 크면은 H0를 채택하고 P-밸류가 5%보다 작으면은 H0를 버리고 자, 그다음에 기각력은 1.645인 Z 알파보다 그 기각력이 어떻습니까? 더 밀리면 이쪽 방향에서는 더 크면 H0가 기각이 되는 거고, 방향이 H0가 이렇게 생겼고 H1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1.64 올 거잖아요. 마이너스 1.64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Z 알파겠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Z 알파보다 더 작으면 어때요? H0를 버리고 H1이 채택이 되는 거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이게 지금 이 P-밸류하고 기각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딴 거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지 아나? 자, 구간 추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설 검정은 제가 정말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알면 나머지는 그냥 독학해도 돼. 그럼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통계학 인문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수학이 인볼브되고 있는 그 과목 중에서 통계학 인문이 세상 제일 쉽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쉬운 과목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100번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 17세기부터 뭐 20세기까지는 방향과 운동의 학문이 중요해서 미적분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정태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테디스테이트한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엘지브라가 중요했다면, 저는 뭐 저기 미적분학도 가르치고 리니어 엘지브라도 가르치고 확률론도 가르치고 통계학 인문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런데 뭐 최근 10년 사이에 너무 급변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 지금은 통계적 개념이 사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적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통계적 개념이 지금 지난주부터 8장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핵심이야. 코어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핵심이 있냐면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수적 방법의 핵심을 배우는 거고, 비모수적 방법의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는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매칭되는, 그러니까 선형회귀 분석의 방법이 또 따로 또 조금 있어요. 그러나 1을 모르는데 10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1과 같은 존재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말이 많아졌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나 다 알아. 저기 1.5배속으로 저기 돌려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하는 방법 알았고요. 검정의 유수준 알파가 뭔지 알았고요. 표본 추출해서 귀무 가설화해서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말이 뭔지 알았고, P값이 뭔지 알았고, 기각력이 뭔지 알았으며, 가설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어. 자, 하산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좀 기술을 갈고 닦고 연마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요 페이지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는 있잖아, P밸류를 잘 안 사용했는데 요즘은 P밸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R이니 세스니 그 다음에 SPSS니 이런 애들을 쓰면은 옛날에는 통계 패키지를 쓰지 않고 다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봐가면서 막 눈이 빠져라 찾아가지고 기각력 결정하고 뭐 넓이도 결정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은 제가 늘 말하지만 손으로 계산하는 건 학교에서만 한다니까. 여러분들만 한다니까. 보통은 R이니 세스니 SPSS로 전부 다 계산을 하거든요. 이걸 계산을 할 때 엔터를 딱 치면 얘가,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R이니 세스니 SPSS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그 제약사가 그 약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약효가 3보다 큰 것 같대. 그러니까 R도 어떻게 생각하니? 약효가 3보다 크니?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통계학 인문밖에 모르니까 내 이렇게 두는데 나는 그 뮤는 3으로, 약효는 3이라고 일단 둘 건데 우리 제약사는 약효가 3보다 크냐? 이거를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R 너한테 물어보겠어. 약효가 3보다 크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R에다가 물어봤어요. 코딩을 해서. 그랬더니 R이 뭐 물어보지도 않은 거는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해줘. 그리고 나서 네 질문은 있잖아. P밸류는 0.0245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어떻습니까? 2.45%잖아요. 2.45%니까 5%보다 어때요? 밀려버렸지. 그러니까 귀물을 버리고 대립을 채택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통계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그런 P-밸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의사결정자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서 더 편한데, 무슨 말이냐면 알파를 5%, 그래 나는 5% 정도면 안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고 기물을 기각하겠어 이랬다가 5%는 좀 많은 것 같은데 2% 할까? 혹은 2%도 좀 많은 것 같은데 1% 할까?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1.645 이런 애를 쓰는 것보다는 5%, 2%, 1% 이렇게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최근에는 P값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통계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일하는 모든 실무자들이 다 답답해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나가면 그런 실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을 위한 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H0가 이렇게 생겼고요. H1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알파를 어디 위에서 잡아요? 귀무가설을 위에서 잡는 거잖아. 왜?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버릴 확률이니까 당연히 귀무가설 위에서 잡겠지. 그러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P-밸류를 보던가 혹은 기각력을 보던가 간에 어쨌든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P-밸류가 알파보다 작네, 귀물을 버리겠어. 혹은 이렇게 해서 기각력이 1.645보다 안으로 들어와 있네, 귀물을 채택하겠어. 혹은 P-밸류가 5%보다 크네, 귀물을 채택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H0를 버릴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야. 근데 버린 H0가 버려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1이 채택이 되는 거거든. 근데 H1을 채택한다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래. 왜냐면 H1에 대해서는 해본 게 없으니까. 따라서 H0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쓰지 H1을 채택한다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 H0 입장에서도 H0를 버릴지 말지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H0를 못 버린 거지, 기각 못 시킨 거지. H0를 기각을 못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H0가 채택이 된 거지, H0를 채택한다 이런 말도 함부로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방향이 결정이 됐으니까 H0가 버려지면 기각되면 H1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H1을 기각 못 시키면 말을 잘못했어요. H0를 기각 못 시키면 H0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